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색시를 길들이는 방법.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이 처녀 성미가 어찌나 사납던지 그 마을에서는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이 처녀 성미를 한번 건드렸다 하면 아주 경을 쳤지요. 그래서 마을에 이 처녀가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모두 슬슬 피하였습니다. 성미 사납다는 소문이 이 동네 저 마을에 퍼져서 시집갈 나이가 꽉 찼는데도 시집을 가지 못하였지요. 총각들이 모두 지레 겁을 먹고 아무도 장가 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 마을 사는 총각 하나가 이 소문을 듣더니 아무리 성비가 사납다고 한들 고분고분하게 길들여 함께 못 살게 무엇이냐 하고서 그 처녀에게 중매쟁이를 보냈습니다. 처녀 집에서는 혼인 말이 들어오지 않아 걱정하던 판국에 얼씨구나 좋다고 당장 허락을 하여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장가 가는 날 첫날 밤에 신랑이 일을 꾸미는데 무슨 일을 꾸미는고 하니 곤히 자는 색시 이불 밑에다 똥을 한 항아리 갖다 부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꿀을 또 한 항아리 떠다가 제가 자는 이불 밑에다 부어 놓았지요. 그래 놓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잠을 잤습니다. 색시가 아침 일찍 잠을 깨보니 이불 밑이 축축하고 고약한 냄새가 났지요. 얼른 이불을 들치고 보니 깔고 자던 요에 똥이 수북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나. 첫날 밤에 이런 실수를 했으니 무슨 낯으로 딴 사람들을 보나. 이렇게 색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부시시 잠을 깨더니 이게 웬 구린내야 하고 저는 색시의 꼴을 보더니 아이고 당신이 너무 고단해서 그만 일을 저질렀구려. 이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끼리만 알고 깨끗하게 치웁시다 하고서 색시를 위에 주는 척 하였지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똥이 묻은 색시요와 꿀이 묻은 제요를 슬쩍 바꾸어 놓고서 이걸 밖에 들고 가서 치우면 식구들이 눈치챌 것이니 내가 먹어 치워야겠소 하고는 요에 묻은 꿀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니 색시가 보기에는 제가 싼 똥을 신랑이 먹어 치우는 것 같았지요. 무안하여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인데 신랑이 저를 그렇게나 위해 주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색시는 그 사나운 성미가 다 어디 갔는지 아주 고분고분해졌지요. 더러 수 틀리는 일이 있어서 성이라도 내겠다 하면 신랑이 얼른 너무 그러지 마오. 당신 첫날 밤에 말이오. 하고 슬쩍 운을 떼기만 해도 무안에서 그만 쑥 들어가고 말았지요. 그러니 남 보기에는 성 한 번 내는 일 없이 얌전하게 시집살이를 아주 잘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희한한 일도 다 있다고 신기하게 생각하였지요.
그렇게도 성미 사납던 처녀가 시집을 가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였습니다. 색시는 말 한마디 크게 내는 법 없이 아주 얌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아들 딸을 잘 키워서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그러다 보니 신랑은 할아버지가 되고 색시는 할머니가 되었지요. 그래서 환갑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환갑 잔치를 한다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까지 온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할아버지가 된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첫날 밤에 꾸민 일을 여태 아내에게 숨겨온 것이 미안하였지요. 이제 둘 다 이렇게 늙었으니 사실대로 그 이야기를 한데도 무슨 탈이 있겠나 싶어서 슬슬 옛날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여태 숨겨온 일이 하나 있어. 하고서 첫날 밤에 색시 이불 밑에 똥을 퍼다 집어넣은 것과 꿀 묻은 요와 똥 묻은 요를 슬쩍 바꾸어서 꿀을 똥 먹는 것처럼 먹어치운 일을 죄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덕분에 당신이 이날 이때까지 그 사나운 성미도 부리지 않고 얌전하게 잘 살았다오. 하니 그때까지 듣고 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분해라. 이놈의 영감쟁이가 꾸민 일인 줄도 모르고 여태 참고 살았구나. 아이고 분해. 하면서 남편에게 달려들더니 수염을 죄다 뽑아버렸지요. 꿩고기와 해골 바가지의 물. 옛날 어떤 형제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은 용하다고 소문난 의원이었고 아우는 부지런한 농사꾼이었어요. 둘 다 효성이 지극하여 홀 어머니를 잘 모셨는데 살다가 어머니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라 다리를 못 쓰고 눈을 못 쓰는 병이었어요. 다리를 못 쓰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였지요. 눈을 못 쓰니 앞을 못 보았습니다. 아우 생각에는 형이 용한 의원이니 어머니 병도 고치지 않을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형은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지요. 형님은 세상 사람들 병이란 병은 다 고쳐주면서 어찌 우리 어머니 병은 못 고친담? 형님이 못 고친다면 내가 고치고야 말겠어. 이렇게 작정을 하고는 그 길로 어머니를 들쳐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이 마을 저 마을 용한 의원을 찾아다녔지요. 몇 날 며칠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떤 고기를 넘는데 어머니가 좀 쉬어 가자고 하였습니다. 고갯마루에 어머니를 잠깐 내려놓고 쉬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였지요. 때는 마침 한겨울인데 추운 산 속에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하지만 아우는 혹시나 고기를 구할 수 없을까 하고 산 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나뭇가지에 찔려가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 조그만 소나무 밑에 웬 꿩이 한 마리 죽어있지 뭐예요. 꿩아, 불쌍한 꿩아. 너는 이미 죽은 몸이니 우리 어머니 요깃거리나 되어다오. 아우는 그 꿩을 주워가지고 불에 구워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꿩 고기를 아주 맛나게 먹더니 이번에는 물이 먹고 싶다고 하였지요. 아우는 또 물을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한참 동안 찾아다녔지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가보니 나뭇잎 사이에 하얀 해골 바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해골 바가지 안에 맑은 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산속에 오래오래 묻혀 계셨나? 해골님, 불쌍하신 해골님, 안에 담긴 물로 우리 어머니 목이나 축이게 하십시오. 아우는 그 해골을 고이 들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해골이 담긴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나더니 갑자기 쓰러져 잠이 드셨지요. 아우는 어머니가 잘 주무시게 옷을 벗어서 덮여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자다가 일어난 어머니는 기지개를 쭉 펴더니 갑자기 두 다리가 멀쩡해졌지요. 아이고 얘야, 내 다리가 다 나았구나. 또 두 손으로 눈을 쓱쓱 비비더니 눈도 번쩍 떠졌어요. 아이고 얘야, 내 눈도 잘 보인다. 아들과 어머니는 한바탕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어머니와 아우는 사이좋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형이 살인문 틈으로 내다보니 어머니가 두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두 눈도 환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형은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아우 앞에 넙죽 절을 하였어요. 어머니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아우 앞에 절을 하였지요. 그것도 큰 절을 아주 날아갈 듯 하였습니다. 아이고 형님, 왜 그러세요? 너야말로 하늘이 내린 효자로구나. 하늘이 내린 효자에게 절을 안 하고 누구에게 하겠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 병을 내가 고치지 못한 것은 약을 못 구해서란다. 봉황구이와 천년 묵은 해골탕을 드셔야 낫는 병인데 그 귀한 약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네가 그 두 가지 약을 구해서 어머니 병을 고쳐드렸으니 하늘이 내린 효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약을 구한단 말이냐. 꿩 고기가 봉황구이요. 해골 바가지 안에 담긴 물이 천년 묵은 해골탕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구하기 힘든 약이라는데 그걸 산 속에서 쉽게 구했으니 얼마나 용한 것이겠어요? 아내가 된 금붕어 아가씨. 아주 오랜 옛날 백두산 숲속에 작은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숫가에 문이라는 청년이 살았는데 늙은 아버지와 함께 새벽부터 어두울 때까지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해 가을 오랜만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문의 아버지는 풍성하게 연근 곡식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말하였어요. 이번에는 아무 걱정 없이 한 해를 나겠구나. 그러나 수확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문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온갖 약초를 캐어 아버지에게 다려 주었지만 끝내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문은 정성스레 아버지를 경치 좋은 산 등성이에 고이 묻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련한 문은 아침마다 뜨거운 밥을 지어 아버지 무덤에 바치고는 아버지 생각에 잠기곤 하였지요. 어느 날 문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곁에 있는 소나무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더니 문에게 말하였지요. 불쌍한 문아, 앞으로는 절대로 이처럼 슬퍼하지 말거라.
그리고 지금 곧 연꽃이 피어있는 호수로 가서 물을 한 통 깃거라. 잠에서 깬 문은 꿈속에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집으로 달려가 물통을 가지고선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에 이르는 문이 물통 가득 물을 퍼 담았는데 자세히 보니 물통 속에 금빛 찬란한 금붕어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지요. 문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제일 큰 나무통에 물을 채운 뒤 금붕어를 넣었습니다. 문은 그 금붕어를 정성을 다해 길렀지요. 어느 날 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 지게를 지고 막 집을 나와 몇 걸음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굵직한 나무들을 넘어뜨렸습니다. 문의 초가집도 회오리 바람에 곧 무너져 내릴 듯 들썩거렸지요. 집이 무너지면 혹시 금붕어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은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금붕어가 들어있는 나무통을 들고 문 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무너져 내렸지요. 문은 그 통을 문 밖으로 옮겨 놓는 순간 쓰러지는 문짝에 맞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통이 함께 쓰러지며 금붕어가 튀어나와 땅에서 3번 팔딱거리더니 돌연 아가씨로 변하였지요. 아가씨로 변한 금붕어는 문 위에 넘어진 문짝을 치우고 문을 구해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문이 고개를 들어보니 웬 아가씨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는 혼례를 올리는 신부들처럼 붉은 치마에 녹색 저고리를 입고 3단 같은 머리를 길게 늘여 따은 모습이었습니다. 달처럼 빛나는 얼굴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선녀가 내려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문이 정신이 든 것을 알자 금붕어 처녀는 부끄러워 귀 밑까지 얼굴을 붉히며 몸을 돌려 저만큼 물러났습니다. 문은 아가씨를 향해 말하였어요. 나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요. 봄이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아무도 함께 해줄 사람이 없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살 아래 밭을 매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오. 만약 우리 2사람이 혼인을 하여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 그러자 금붕어 아가씨는 조용히 다가와서 얌전히 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문과 금붕어 아가씨는 새로 집도 짓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또를 모시고 사냥을 나온 2명의 포졸이 피곤하고 지친 사또에게 바칠 꿩탕을 끓이기 위해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산속을 헤매다가 연꽃이 가득 핀 호숫가에서 집 한 채를 발견하고는 무척 반가워하였지요. 물론 그 집은 문과 금붕어 아가씨의 집이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솜씨 좋은 금붕어 아가씨는 고소하고 맛난 탕을 만들어 주었지요. 이를 들고 가 사또에게 바치자 사또는 평생 이렇게 맛좋은 꿩탕은 처음 먹어보았노라며 2 포졸을 연방 칭찬하였습니다. 다음 날도 사또는 또 사냥을 나갔습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 때쯤 사또는 어제 먹은 꿩탕을 잊지 못해 포졸들을 시켜 어제처럼 맛있고 고소한 꿩탕을 끓여 올릴 것을 분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졸은 여기서 그 호숫가 집까지는 너무 멀지 않은가?
갔다 오면 이미 깜깜해질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하고는 냇가에 가서 자신들이 꿩탕을 끓였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이 꿩탕을 다 끓여 사또에게 바치자 사또는 첫 숟갈을 입에 넣자마자 퇴퇴 뱉어내며 화를 내었지요. 이게 무슨 탕이야? 비려서 먹지도 못하겠다. 왜 어제와 맛이 다른고? 아차 싶은 두 사람은 황급히 꿇어앉으며 사또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사또는 연꽃 호숫가 근처에 예쁜 아가씨란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그러고는 두 사람을 앞세워 그곳까지 길을 안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숨을 헉헉거리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집에 도착해 보니 과연 방금 들은 대로 선녀 같은 여자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부인이 인근 백리에서 최고로 아름답다고는 하나 이 아가씨와 비교해 보면 훨씬 못한 것 같았지요. 사또는 금붕어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 혼자 이곳에 사는고? 금붕어 아가씨는 단번에 사또의 속셈을 알아채고는 경계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서방님께서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는데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고을로 돌아온 사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날이 밝자 사또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문을 불러들였습니다. 문이 불려오자 사또는 대청 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긴 담뱃대를 뻐끔뻐끔 빨며 거만하게 말하였지요. 산 골짜기에 사는 너 같은 가난뱅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부인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내 너와 함께 내기상기를 두어 내가 지면 은 1000냥을 내게 내릴 것이오. 만약 네가 질 땐 네 아내를 내게 바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문은 여지껏 한 번도 장기라는 걸 구경도 하지 못했던 터라 집에 돌아온 후에도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면서 밥도 물도 입에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졸라 관가에 갔던 이야기를 다 들은 금붕어 아가씨는 문을 위로하며 말하였지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친정에 가셔서 2가지 물건을 얻어오세요. 그러면 그 못된 사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 다음날 문은 아내가 시킨 대로 호숫가로 가서 호수에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장인 장모님, 사위가 왔습니다. 제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고요하던 호수에 파도가 일더니 씩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곤 호수로 통하는 한 줄기 곱고 고운 자갈길이 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겠어요? 문은 그 길을 따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정궁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반가이 문을 맞이하여 문에게 동그랗게 생긴 작은 상자 하나와 한쪽 눈이 먼 늙은 나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문을 다시 호수 위로 바래다 주었지요. 약속한 장기 시합이 벌어지는 날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구경꾼들로 온 고을이 북적북적 되었습니다.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사또는 조롱하듯 문에게 말하였지요. 젊은이, 자네가 먼저 시작하지. 문은 살며시 한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어 장인이 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에서 아주 작고 가는 녹색 실이 튀어나오더니 문의 장기 위에 내려앉았지요. 그러고는 다시 다음번
문의 말이 가야 할 자리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문은 이 녹색 실이 날아다니는 길로만 장기를 두었지요. 녹색 실이 사또의 장기알 위에 떨어지면 여지없이 장군이요 멍군이요를 외치며 먹어치웠습니다. 이렇게 몇 수도 두지 않았을 때 둘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이 이겼어. 이어 두 번째 열린 시합에서도 문은 손쉽게 사또를 물리칠 수가 있었지요. 문의 장기 실력에 놀란 사또는 입을 벌린 채 멀뚱멀뚱 문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지라 하는 수 없이 사또는 사람을 시켜 은 1000냥을 가져오라 하여 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사또가 거기서 호락호락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는 문이 타고 늙고 비쩍 마른 나귀를 보자 또다시 나쁜 마음이 생겨 문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저 강이 보이나? 말을 타고 저 강을 건너뛰는 시합을 하세. 만약 내가 저 강을 건너뛰지 못하면 다시 자네에게 전냥을 줄 것이되 그 반대로 자네가 넘지 못하면 자네 부인을 내게 주어야 할 것이야. 사또의 조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지체 높은 양반의 명이라 문은 하는 수 없이 그럼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시합이 시작되었지요. 사또는 있는 힘을 다해 간신히 강을 건너뛰었습니다. 문이 탄 나귀도 바람 소리를 내며 마치 시위를 빠져나간 화살처럼 가볍게 강을 건너 반대편 기슭에 닿는가 했더니 또 어느 틈에 다시 한번 뒷박질을 힘차게 나곤 처음에 떠났던 곳으로 순식간에 되돌아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 늙고 야윈 나귀의 활약에 잠시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있다 모두들 감탄의 소리를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사또의 말은 강 건너 저편에서 한참을 쉬어 기운을 차린 후 이쪽으로 건너오기 위해 다시 힘껏 뛰어 올랐습니다. 말이 막 강의 중간쯤까지 날았을 때 돌연 문의 나귀가 어흥하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동물은 동물을 서로 알아본다고 사또의 말이 문의 나귀를 보니 그것은 원래 나귀가 아니라 보기에도 사나운 한 마리의 커다란 호랑이가 변한 것이었지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큰 입을 쩍 벌리고 말을 노려보자 정신이 아득해진 사또의 말은 그만 등에 태운 사또와 함께 깊은 강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문과 금붕어 아가씨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남매탑 이야기.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힘없이 무너진 뒤 나라를 잃은 백제의 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귀족 중에 한 사내가 나라 잃은 서름을 잊고 불도를 닦으며 살기 위해 계룡산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어요. 몇 해가 지난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스님은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열심히 연부를 외고 있었지요. 그때 법당을 뒤흔드는 커다란 짐승 소리에 스님은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나와보니 법당 마당에 황소만한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고 울고 있었어요.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내며 도와달라는 듯이 스님을 애타게 바라보았지요. 스님은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가 쩍 벌린 입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목 구멍에 뭔가 걸려 있었어요.
네가 살생을 일삼으니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야. 스님은 호랑이를 나무랐어요. 호랑이는 숨이 넘어갈 듯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 입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지요. 아니, 이것은 여인네들이 쓰는 비녀 아닌가? 네 이놈, 네가 사람을 해친 모양이로구나. 어찌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단 말이야? 스님은 큰 소리로 호랑이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라. 그제야 호랑이는 제대로 울음소리를 내고는 스님에게 연신 고맙다는 몸짓을 하며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내다보니 호랑이가 웬 여인을 물고 온 것입니다. 아니, 이놈이 또 사람을 해친 것이야. 스님은 놀라 호랑이에게 호통을 치며 뛰어나왔어요. 절 마당에 누워있는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스님은 정성껏 여인을 간호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정신을 차린 여인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제가 죽은 것이에요. 호랑이의 놀란 여인은 아직도 두려움에 몸을 파르르 떨었지요. 여기는 계룡산에 있는 작은 암자요. 아무 걱정 마시오. 그런데 어쩌다 호랑이에게 봉변을 당한 것이오. 저는 경상도 상주 땅에 사는 여인이옵니다. 혼기가 되어 이웃 마을 양반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뒷간에 가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호랑이였지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놀라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여기였어요. 여인은 그때 공포가 떠올라 몸서리를 쳤습니다. 스님은 여인을 며칠 머물게 한 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고향에서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 몸으로 어찌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저를 구해주신 스님을 평생 서방님으로 모시고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출가하여 부처님을 모시는 몸, 낭자의 뜻을 받을 수가 없구려. 스님은 거듭하여 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스님의 말에도 여인은 고집을 피우며 암자에 머물렀지요. 암자에 머문 여인은 스님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읽으며 불도를 닦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하였지요. 스님, 그러면 저도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스님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온우이의 인연을 맺고 열심히 불도에 정진하여 봅시다. 스님은 여인을 위해 가까운 곳에 작은 암자를 마련하였어요. 여인과 스님은 계룡산에서 비구니와 비구로 살았지요. 불도를 닦으면서 평생 같은 길을 가는 수행자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음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짐승이지만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호랑이와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간 여인과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공부에만 전념했던 스님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은 후 탑을 세웠습니다. 오빠 스님이 머물렀던 곳에는 7층 석탑을 짓고 그 옆에는 동생 탑인 5층 석탑도 세웠지요. 이 두 개의 탑을 남매탑 또는
청량사지 쌍탑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쓰는 물건. 옛날 어떤 마을에 살림이 넉넉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부자인데도 늘 돈을 더 벌었으면 하고 안달을 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이웃마을 잔치집에 간다고 옷을 잘 차려입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 가다가 개울을 만났지요.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웬 나그네가 개울 한 복판에서 허리를 굽히고 물속에 손을 넣어 바닥을 더듬고 있지 않겠어요? 무슨 물건을 찾는 것 같은데 아마 개울을 건너다가 무언가를 빠뜨린 개로지요. 나그네 뭘 잃어버렸소? 별거 아닙니다. 나그네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꾸 무언가를 찾기만 하였습니다. 부자는 그럴수록 궁금증이 생겼지요. 좀 압시다. 무얼 잃어버렸기에 그리 열심히 찾으시오. 그제서야 나그네는 허리를 펴더니 말하였어요. 그렇게 알고 싶으면 가르쳐 드리지요. 그 물건은 내가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라오.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 찾았습니다. 부자는 그만 입맛이 당겼습니다.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라 그것 참 굉장한 물건인가 보군. 틀림없이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바지를 걷어붙이고 나도 좀 찾아보리다. 그렇게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데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쳐서야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하고는 개울 속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속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 대체 무엇일까?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몰래 슬쩍 집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니 신명이 나서 몸을 아끼지 않고 개울 바닥을 이 잡듯 뒤졌지요. 옷이 다 젖는지도 모르고 한참 동안 그렇게 찾았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보니 나그네가 물속에서 무엇을 주었는지 이제야 찾았군 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자는 대체 무엇일까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니 그건 붓이었어요. 글씨 쓸 때 쓰는 조그만 붓이란 말이지요. 부자는 맥이 탁 풀리고 어이가 없어지면서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그래, 그 잘난 게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란 말이오.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부자는 지금까지 헛수고한 것이 원통해서 펄쩍펄쩍 뛸 지경인데 나그네는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렇소이다. 이게 내가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지요. 이걸 가지고 한평생 글을 쓰다가 죽으면 아들 놈에게 물려줄 것이오. 부자는 나그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붓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왜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라고 하여 이 고생을 시키는 것이오? 나그네는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 별 사람 다 보겠군. 어떻게 말하나 마찬가지 아니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공연히 남의 일에 뛰어들어서 말 고생을 시키니 그 까닭을 모르겠소이다. 이러고 나그네는 휘적휘적 가버렸지요. 부자는 욕심 때문에 실컷 고생을 하고도 고맙다는 말을커녕 핀잔만 잔뜩 들어버린 것입니다. 배짱 좋은 수달.
옛날 옛적 제주도 한라산 밑에 수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수달이 늘 제 집에서 살다가 보니 갑갑증이 나서 한번 세상 구경을 해보리라 하고 세상 구경을 나섰어요.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대나무 지팡이 짚고 조선 팔도 경치 좋다는 곳은 다 돌아다녔지요. 그러다가 금강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12,000봉을 다 구경하겠다고 이 봉우리 저 봉우리 올라가고 하다가 어떤 봉우리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난생 처음 보는 짐승 하나가 올라오고 있더란 말이지요. 어떻게 생긴 짐승이고 하니 머리가 바위 같고 입이 동굴 같고 눈이 방울 같은데 눈에서 불빛이 이글이글 하는 것이 예사 짐승이 아니었어요. 이 짐승이 골짜기 바위돌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어 그 속에 숨어있는 가재를 잡아먹으면서 차츰 위로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저도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저것이 말로만 듣던 호랑이라는 짐승이 틀림없구나. 지금 도망치다가는 되레 들켜서 호랑이에게 쫓길 것이고 걸음이 빨라도 호랑이가 더 빠를 터이니 이럴 게 아니라 아주 겁을 줘서 쫓아버리는 수가 옳겠어. 수달이 이렇게 궁리를 하고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아주 천둥같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거기 올라오는 것이 호랑이가 아니냐? 호랑이는 가재 잡아먹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속에 짐승이란 짐승은 저만 보면 꼬리를 내리고 달아나기 바빴는데 세상에 참 간덩이가 부어터진 놈도 다 있구나 하면서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보니 저도 난생 처음 보는 짐승인데 몸집도 조그만 것이 겁도 없이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던 것이었지요. 아니, 저것이 무슨 힘을 가졌기에 나를 보고 호통을 다 치는 것이야. 하고 어리둥절한데 수달은 또 한 번 벼락같이 호령을 하였지요. 이놈 잘 만났다. 내 금강산 산신령님 부탁을 받고 이 산에 있는 호랑이란 호랑이는 다 잡아먹었더니 아직 한 놈 남았구나. 어서 올라와 목숨을 바치거라.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이가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여태 저를 보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짐승은 없었는데 저보다 사납고 무서운 놈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산 아래쪽으로 내빼었지요. 그랬더니 수달은 한술 더 떠서 이놈 개 섞어라.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이야. 하면서 발을 쿵쾅쿵쾅 굴렀습니다. 그 서슬에 호랑이는 정신이 다 빠져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달아났지요. 호랑이가 정신없이 산 아래쪽으로 달아나는데 마침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그 꼴을 보더니 호랑이 아저씨,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똥줄이 빠지게 뛰어가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벌벌 떨면서 예, 말 마라. 난 오늘 별일을 다 봤어.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산 꼭대기에서 어떤 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서 이렇게 달아나고 있다. 세상에 어떤 짐승이 호랑이 아저씨를 잡아먹는다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었어요? 나도 그런 놈은 난생 처음 보았어. 보아하니 그 놈은 호랑이만 잡아먹고 사는가 보더라. 토끼가 바위 위에 올라가 이마에 손을 얹고 산 꼭대기를 쳐다보니 거기에 수달이란 놈이 앉아서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수달을 본 적이 있어서 잘 알았지요. 호랑이 아저씨, 아저씨가 속았어요. 저놈은 수달이란 놈인데 아저씨에게 잡아먹힐까봐 먼저 선수를 친 게 틀림없어요. 어서 올라가서 저놈을 혼내주세요. 그래도 호랑이는 잔뜩 겁을 먹고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였지요. 토끼는 호랑이 꼬리에 제 꼬리를 붙들어 매어 가지고 호랑이를 잘 달래어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때 수달은 호랑이를 쫓아버리고 이제는 살았다 하고 마음 놓고 경치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니 이번에는 토끼가 호랑이를 데리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 방정맞은 토끼가 호랑이를 꿰었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 수달이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번개같이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목청을 가다듬고 또 천둥같이 소리를 내었지요. 잘한다 토끼야. 고맙다 토끼야. 네 할아버지는 죽은 호랑이를 나에게 바치더니 너는 산 호랑이를 바치려고 꼬리에 매달고 오는구나. 어서 올라와서 그 호랑이를 나한테 바치거라.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는 아, 이 토끼란 놈이 나를 속여서 저놈에게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후딱 돌아서서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토끼도 호랑이에게 끌려갔지요. 토끼는 호랑이 뒤에 거꾸로 매달려 끌려가면서 아저씨 왜 그래요? 거기 서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소리를 쳤지만 호랑이는 들은 척도 않고 또 나를 속여서 저놈에게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것이지. 안 속는다. 안 속아. 하면서 냅다 도망을 쳤지요. 토끼는 아예 호랑이 꼬리에 거꾸로 매달려 공중에 붕 떠서 끌려갔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끌려가다가 토끼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토끼 꼬리가 쑥 빠졌지요. 그래서 토끼 꼬리는 짧아진 것이랍니다. 호랑이는 토끼 꼬리 묶어놓은 것까지 달고 다니다가 그렇게 꼬리가 길어진 것이지요. 도깨비의 조끼. 도깨비는 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건 도깨비가 이상한 조끼를 입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 조끼를 입으면 몸이 보이지 않게 된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소나기를 만났지요. 갑자기 소나기가 마구 쏟아지니 허둥지둥 걷다가 마침 길가에 못 보던 기와집이 한 채 있기에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빈 집이었어요. 여름 소나기가 뭐 그리 오래 내릴까?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서 잠깐 쉬어가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옷을 말리며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밖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요. 누가 또 비를 피하려고 오는가 싶어서 문 구멍으로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겁이 덜컥 나서 벽장에 들어가 숨었지요. 숨어서 가만히 내다보니 문이 저절로 벌컥 열렸다가 도로 닫히더란 말입니다. 그러더니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놈의 조끼가 비에 흠뻑 젖었네. 그럼 벗어서 말려야지. 하더니 갑자기 도깨비 두 놈의 몸뚱이가 방 안에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도깨비가 조끼를 말리려고 벗은 것이지요. 조끼를 입었을 때는 소리만 들리고 몸뚱이는 보이지 않다가
조끼를 벗으니 몸뚱이가 보였습니다. 저게 말로만 듣던 도깨비 조끼구나. 숨을 죽이고 보고 있으니 도깨비 두 놈이 조끼를 옷걸이에 걸어 말려놓고 저희들끼리 장난을 치며 놀았지요. 그렇게 한참 놀다가 비가 그치니 일어서서 나가는데 그중 한 도깨비가 조끼를 두고 갔습니다. 옷걸이에 그냥 걸어두고 가버렸지요. 이 사람이 벽장에서 나와 도깨비 조끼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지요. 집에 가서 조끼를 턱 입으니 식구들이 못 알아보았답니다. 이 양반이 갑자기 어딜 갔나? 아버지가 어디 가셨지? 하고 모두들 저를 찾느라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조끼를 벗었더니 금방 알아보았지요. 이 양반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이에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고 모두들 놀랐어요. 그런 신기한 물건을 얻어서 그걸 좋은 일에 쓰면 좋았겠지만 이 사람이 그만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걸 입으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볼 터이니 마음 놓고 도둑질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고약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도깨비 조끼를 입고 장터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두 눈을 뻔히 뜨고도 뭘 어쩔 수가 없어서 당하고만 있었어요. 눈 앞에서 돈이야 물건이야 뭐하고 없어지는데 당최 도둑이 눈에 보여야 말이지요. 이렇게 날마다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장터에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을 억지로 비집고 다니다가 그만 담뱃불이 도깨비 조끼에 닿아서 구멍이 나 버렸지요. 엽전 크기만한 구멍이 나서 그 구멍만큼은 몸뚱이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들키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그 구멍을 기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구멍난 곳을 기워주었는데 하필 빨간 헝겊으로 기워주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그 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 눈에는 빨간 헝겊이 폴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장터에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가게 주인들이 보니 돈이나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빨간 헝겊 조가리가 폴폴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빨간 조가리 저것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하고 모두들 빨간 헝겊 조가리를 쫓았지요. 가게 주인들이 떼지어 빨간 헝겊만 보고 저놈 잡아라고 소리를 치며 쫓아오니 잡히고 말았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빨간 헝겊을 붙잡아 냅다 젖히니 도깨비 조끼가 홀라당 벗겨지고 말았지요. 이제 보니 이놈이 도둑놈이었구나. 이놈을 혼내주자. 이 사람은 가게 주인들에게 딱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망신살이 뻗쳐서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